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최근에 남북 관계가 아주 긴장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6.25 70년을 이제 맞는 이 시점에서 또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학 교수로 오랫동안 남북문제, 통일문제 가지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했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이제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25 남침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포로와 같은 36년간의 힘든 생활도 우리 민족은 함께 겪어왔습니다. 1945년 8.15 해방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기쁨 가운데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남북 분단의 쓰린 아픔은 우리의 큰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는 북한이 불법 남침을 감행했고, 12시에는 한국 정부가 온 국민에게 북한의 남침 사실을 알려서 전쟁에 대비토록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신하는 북한 인민군들이 우리 고향까지 와서 총칼 들고 다니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피난민들이 수없이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자고 먹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6.25 남침은 정말 우리 민족의 큰 비극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북한은 인구 28.4%인 272만여 명의 사망과 난민으로 이뤘습니다. 남한 역시 133만여 명을 주로 사망자로 잃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유엔 참전국들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기간 동안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중부에서 남부로, 남부에서 중부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인구 이동은 대단했습니다. 대략 40만에서 60만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제 이들을 포함해 500만여 명이 전재민으로 됐고, 1천만 명의 이상 가족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큰 사건이었습니다. 남한은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전선이 교착되기 전 1951년 6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입은 재산 피해는 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1949년에 국민 총 생산을 능가한 액수였습니다. 북한 역시 6.25 남침 전쟁으로 물질적 피해는 남한에 비해서 훨씬 컸습니다. 남한이 전쟁 초기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북한은 전쟁 기간 내내 피해를 입었고,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북한은 특히 공업 피해가 심각했는데, 전쟁 중에 8,700여 개의 공장과 기업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공업 생산은 전쟁 전에 64%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4분의 1 이상의 농토가 피해를 입었고 9만 정도의 농경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농업 생산이 76%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농민 가운데 빈농의 비율은 40%로 늘어났습니다. 6.25 전쟁으로 북한이 입은 총 피해액은 4,200여억 원, 북한 구화폐로 환산한 것입니다. 북한의 1953년 국민소득은 1949년보다 3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6.25 남침 전쟁을 돌아보며 이 아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한 평화의 나라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과제입니다. 과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며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에 부족했던 화해, 협력, 통합의 정신을 길러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적으로는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함께 멸망하는 기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 다닐 때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수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유도인 촌에는 한국인이 이사 오면은 너무나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고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모두 큰일 났구나 유대인들이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두세 가정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러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투고 경쟁하고 분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화통일 북한 관련 저서를 20여 권 출간했는데 저의 저서에서도 특히 분단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통일문화 창출에 앞장서야 함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조 사색당파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를 겪었습니까? 이 분열은 결국 935회의 외세 침략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었는가, 우리 민족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 이만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자유민주 복지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먼저 미움과 분열, 갈등의 이러한 역기능적 행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통일 문화를 창출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지역감정이나 세대 간 이념간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지나친 정파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을 과감히 척결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남을 먼저 배려할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먼저 남을 사랑하고 돕는 사랑과 협력의 문화는 민족을 하나로 묶은 통일문화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남한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평화 통일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주변국도 우리를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북한학 교수로 있을 때 전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분과 함께 중국 상해 사회과학원이 있습니다.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남북 문제 함께 북한의 학자들과 강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관계, 중국 관계 중요성,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북한과는 혈맹의 관계, 순체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고 중국을 믿고 있고 러시아도 믿고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내부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러한 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과 화해 협력을 토대로 한 굳건한 평화통일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미국도 일본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 나 자신부터 평화통일 문화의 저해 요인이 되는 개인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통일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통일 문화 창출에 노력하며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평화통일, 자유민주 행복이 넘치는 국가를 이루도록 하십시다. 제가 북한학 교수 대표로 또 기독교계 대표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평양, 개성, 남포 또 여러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 지역 이제 국내선 고래항공을 타고 해산시 공항에 내려서 백두산도 올라가 보고 또 묘양산에도 가보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면서는 관광객 대상으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강의도 하러 많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북한을 보면서 저는 북한학으로 또 석박사과정을 하면서 북한에 가서 현실을 보면서 북한의 체제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 외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것은 정말 남북한의 민족끼리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북한 체제의 선전선동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면은 어디 가나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완전히 지도자를 신격화, 우상화,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 장로로 그런 것은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의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 외치면서도 이번에 개성공단 내 지난 6월 16일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된 대로 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 공관입니다. 판문점선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라 사무소가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 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 단체들의 교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 교환, 접촉 지원, 육로를 통해 상대 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입 보장 등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연락사무소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꼴로 열렸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올 금년 1월부터는 연락사무소 운영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북한 내부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 속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려는 대내 심리적 측면도 있어서 개성 남북 사무소 폭파 요인도 대내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4일 대북 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해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연락사무소 폐지가 될지 있으나마나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 이렇게 한국에 책임전가식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여정은 이어 6월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여정은 6월 16일에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데는 여러가지 대내적 이유, 대남 심리전적 이유, 대외 고도의 심리전략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다양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적대적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적대행위 중엔 전단살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 탈북단체가 전단살포라자 북한은 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이나 인민군들이 이 전단을 보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잘 사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자유스러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북한은 당연히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대북전단 가지고 이제 엄포를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입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대내외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내외 고도의 심리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남 심리전략 차원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은근히 불만을 비춰왔습니다. 우리 군의 축소된 한미연합 훈련과 다양한 활동을 투입잡아서 자신들도 군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졌고 북한 쪽에선 이것을 투입잡아 강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건물로 남북이 서로 소통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인데 이 남북 평화의 상징인 건물을 북한이 스스로 폭파시킨 것은 앞으로 평화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엄포를 놓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외 심리 전략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계속해서 점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였고 미국은 한 번에 모든 엑시스를 폐기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북미 양측의 회담은 결렬되었고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대선을 계기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외 심리적인 고도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무력 시위나 행동은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 시위 선에서 끝나면 좋지만 만약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했던 내용의 점진적 폐기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남북이 다시 군사적 긴장 상태로 돌입하는 위험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태가 무조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이 다시 6.25 같은 전쟁으로 간다면 우리 민족은 함께 멸망하는 길이 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전쟁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 갈 때 북한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이런 구호를 많이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정말 북한의 체제 선정이나 선동의 매체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진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민족끼리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구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남북관계에 너무 긴장이 돼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러한 긴장된 마음에서 이런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괴롭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힘들고 어렵게 그런 환경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의 참화를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평화의 도구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국민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우리 함께 민족의 정말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제 이 말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저의 간절한 정말 우리 민족에 고하는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정말 남북관계까지 긴장하게 되니까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 우리가 모두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남북관계 긴장도 풀어야 되고 함께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여러가지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